안녕하세요, 키안입니다. 오늘은 호날두의 나라 포르투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포르투갈 하면은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포르투갈 그 남미 대륙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브라질 옆에 있는 그런 나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포르투갈은 스페인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유럽 서남 끝에 위치하고 있죠. 여러분 에그타르트 아시죠? 이거 마카오에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도 마카오에 갔을 때 에그타르트를 진짜 밥 대신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막 꿀떡꿀떡 넘어가.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 근데 이게 원산지가 마카오가 아니에요. 포르투갈이에요. 지금은 진짜 쪼그라들어서 쭈그러져 있지만 과거 포르투갈 제국은 스페인과 함께 아주 세계를 양분하면서 천하를 다스렸죠. 이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의 큰 나라들을 차지했다면 포르투갈은 남미의 동쪽,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 일본에 무역 거점을 두었죠. 이렇게 한때 전 세계를 주름잡은 해양 국가답게 생선과 해산물 요리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요. 심지어 스시국, 일본보다 해산물을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이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 대구를 소금에 절여서 말린 음식이 있거든요. 이걸 주로 먹고 정어리도 많이 먹고 문어도 잘 먹어요. 여러분 서양 애들 문어 잘 안 먹는 거 알고 계세요? 영화에서도 보면은 악당이 뭐예요? 바다의 악당 크라켄. 그리고 인어공주에 나오는 그 마녀는 뭐야? 문어잖아. 문어 이퀄 악의 상징. 그래서 서양 애들은 문어를 잘 안 먹어요. 근데 포르투갈 사람들은 먹더라. 얘들이 초장의 맛을 못 봐서 그래. 서양의 초장을 널리 이렇게 퍼뜨려가지고 애들이 삶은 문어를 초장에 한번 딱 얘 맛을 보면은 와 뷰티풀 하면서 막 엄청 많이 먹을 텐데 아쉬워요. 그리고 유럽 여행하다 보면 막 음식이 느끼해가지고 김치 생각나고 고추장 생각나고 이럴 때 있잖아요. 된장찌개 먹고 싶다 이럴 때 좀 매콤한 게 땡길 때 이럴 때는 피리피리라고 그 매운 양념 통닭 직화구이가 있어요. 그걸 먹으면 그래도 좀 내려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포르투갈 요리가 있잖아요. 한국인 입맛에 진짜 잘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대항해 시대 때 포르투갈이 깡패 국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식민지에서 다양한 음식들, 문화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발달을 한 게 아닐까? 그리고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이랑 같은 국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비슷할 거다 똑같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니에요. 좀 다르더라고요. 결이 달라요. 이게 마치 한국이랑 일본이랑 다르고 또 중국이랑 한국이랑 다르듯이 일단 스페인에는 왕족이 있는데 포르투갈은 왕족이 없는 공화국이죠.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차를 애지중지해요. 기스라도 날까? 그리고 맨날 세차해주고 반짝반짝 닦고 막 그렇거든요. 막 광택 내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막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를 할 때도 옆 차랑 거리를 많이 두고서 이게 기스 날까 봐 그렇게 해서 주차를 한답니다. 근데 포르투갈은 차를 이동수단 그 이상으로 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지? 유럽 애들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프랑스 사람들 어떻게 파킹을 하는지 앞뒤 이렇게 치면서 공간을 확보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정말 간격이 작은데도 막 긁으면서까지 주차를 한다고. 그리고 범퍼가 찌그러졌다? 그리고 좀 긁혔다? 별로 개의치 않아요. 뭐다? 차는 그냥 이동 도구, 이동 수단일 뿐이다. 그리고 포르투갈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스페인어를 이해를 하거든요. 다 알아들어요. 근데 스페인 사람들은 포르투갈어를 완전 100% 이해하는 사람이 좀 드물어요. 뭐로 비교를 하면 되냐면, 한국에서 서울 사람이랑 부산 사람. 부산 사람은 서울 사람이 뭐라고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서울 사람은 부산 사람이 뭐라고 할 때 가끔 못 알아들어요. 그거랑 같은 이치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포르투갈 사람 되게 게으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게으른 게 아니야. 안 게을러. 성실해요. 이게 되게 의외였다니까. 아마 그 이미지가 국가가 좀 약간 가난해져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그런 이미지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IMF에서 구조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포르투갈이.
게으른 건 오히려 스페인 사람들이 게을렀으면 게을렀지 포르투갈 사람들은 괜찮던데. 이게 예를 들자면 스페인에는 시에스타라고 밥 먹고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대만 되면은 상점이 문을 닫아다. 근데 포르투갈은 그런 게 없거든요. 아, 그리고 먹는 입맛도 달라요. 취향도 달라. 디저트를 있잖아요. 그 스페인 사람들은 짠 걸 좋아해요. 짭조름한 걸 좋아하는데 이 포르투갈 사람들은 에그타르트 같이 달콤한 걸 좋아해요. 포르투갈은 종교가 가톨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포르투갈 남자들도 이 가톨릭적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 서유럽 쪽에 높은 시민의식? 높다고 말하기는 좀 약간 프랑스,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 그 거기에서 시민의식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시민의식이 그래 중산층에 있어서는 높아요. 보통 사람들은 높은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되게 그 난민으로 오신 분들 아니면 좀 약간 하층민들은 시민의식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기존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할게요. 시민의식이 높고 그러니까 뭐 임산부, 노약자한테 뭐 이렇게 장애인한테 굉장히 막 친절하다는 거지. 그들을 먼저 우대한다는 거지. 거기에 라티노 특유의 다혈질이 섞인 사람들 같아요. 운전할 때 보니까 장난 아니야. 팡팡! 어, 그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는 시민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 빠른 경제적 발전에 비해서 시민의식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어. 따라가지 못해. 그래서 감히 선진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중국 욕할 게 아니야. 멀리 떨어져서 보잖아요. 우리 시민의식이 굉장히 낮아요. 아, 그리고 포르투갈 가시면은 저녁에 펍 같은 데 가가지고 파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되게 이색적이고 감성적이고 막 되게 뭔가 낭만적이야. 파두가 이게 fortune, 운명 막 이런 뜻인데 이게 라틴어에서 파생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창이나 판소리에 막 한이 맺혀 있잖아요. 한이 담겨 있잖아. 이 파도에도 이 대항해 시대 때 남자들 연인들이 이렇게 바다로 떠나서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립겠어. 한이 맺히겠어. 못 보니까 너무 슬플 거 아니야. 그게 애환이 담긴 노래예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슬퍼. 외국인들도 그러잖아. 우리나라 막 판소리 하고 있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네. 울고 있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가시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포르투갈이면은 스페니쉬 해야 되나요? 포르투갈 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여행을 해요? 할 수 있어요. 그 포르투갈 사람들은 영어를 되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거는 다 영어로 다 통해요. 특히 리스본 같은 그 수도는 진짜 거의 한 99% 사람이 영어를 잘한달까?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취직도 쌉 가능해요. 그러니까 영어 잘하고 기술 있다 그러면은 리스본에 취직 가능해요. 그래서 여행하고 살기가 진짜 너무 좋아요. 유럽에 영어가 통하는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잘 없어요. 네덜란드 막 이런데 하지만 물가가 겁나 비싸지. 하지만 포르투갈은 물가도 착해. 우리나라보다 더 싸. 그러니까 만약에 슈퍼에 가가지고 식료품을 조달해가지고 자기가 집에서 만들어서 먹는다? 그러면 진짜 돈을 엄청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밥상머리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다. 제가 이탈리아 살다가 스페인 살다가 포르투갈 갔거든요. 가니까 막 살판이 난 거야. 거기는 인종차별도 다른 유럽 지역보다 덜해요. 왜냐면 이 포르투갈이 이 유럽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찾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살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였어. 그러니까 영어가 잘 통하겠지.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좀 더 친절하겠지. 그래서 그런지 인종차별이 다른 데보다 덜하다고 느꼈거든요. 내가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난 느꼈어요. 그리고 치안도 여자 혼자 여행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안전해요. 근데 한국이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 한국이랑 비교하면은 좀 많이 위험하겠지만, 다른 서유럽, 막 동유럽이랑 비교를 하면 진짜 훨씬 더 안전해요. 그리고 기후도 지중해성 기후라서 되게 따뜻하고 살기가 좋아요. 그리고 포르투갈은 차 타고 한 30분만 나가잖아요.
그러면 대서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해안 도시 중에 예쁜 데가 진짜 많거든요. 전 포르투갈 진짜 완전 추천해요. 다른 유럽 도시들도 예쁘긴 한데 저는 사람들도 친절하고 영어도 잘 통하고 그리고 물가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이모저모 이렇게 따져보면은 진짜 포르투갈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포르투갈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유럽 여행 패키지로 와가지고 그냥 하루 이틀 보고 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저는 차라리 그렇게 잠깐 들리지 말고 한 달 살기 이런 걸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골목골목이 진짜 예쁘고 이게 동양적이기도 하면서 서양적이기도 하고 막 이게 잘 섞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음식이 입맛에 착 달라붙을 거예요. 이 포르투갈이 진짜 매력있어요. 사람들도 되게 따스운데 좀 약간 유럽틱해. 남미 플러스 유럽.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남미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남미 특징이 있다니까. 어떤 거? 약속 시간을 잡잖아요. 이게 포르투갈 친구들이랑 약속 시간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한 20분 정도 늦게 나가세요. 그게 제 시간이야. 전 늘 일찍 나가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걔는 늘 늦게 나와. 근데 그게 15분에서 20분. 근데 이건 양반이에요. 그 남미 기질이 있는 거야. 좀 늦게 오는 거. 근데 한 20분밖에 안 늦잖아. 난 그래서 만족을 해. 왜냐면요. 이게 진짜 남미 친구들 있잖아요. 칠레, 멕시코 이런 막 남미 친구들 있잖아요. 겁나 느리게 와. 3시에 만약에 만나자고 하잖아요. 5시, 6시에 와요. 그리고 주말에 만나자 그러잖아요. 펑크네. 전날 술 마시고 막 일어나지 못해. 막 사경을 헤매. 그 막 술에 쪄쩔어가지고 술병 난 거예요.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이랑 약속을 했다. 친구들이랑 약속을 했다. 3시 약속을 했다. 3시 20분에 만난다 생각하고 천천히 나오면 얼추 맞을 거예요. 그리고 호날두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완전 피부가 하얀 애들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좀 까마잡잡한 애들이 많아요. 머리도 흑발인 애들이 많고 눈이 갈색인 애들이 많고 그리고 키도 다른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포르투갈이 가톨릭 국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다. 그리고 이혼도 가능해요. 뭐 필리핀 막 이런 데는 이혼이 안 되잖아. 이혼하기 너무 힘들어. 칠레 이런 나라도 이혼이 너무 힘들잖아. 가톨릭 국가. 근데 여기는 이혼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되게 이게 유러피안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도 서유럽, 북유럽처럼 혼전 동거가 일상화돼 있어요. 심지어 애를 낳고 살면서도 결혼을 안 하고 그냥 같이 동거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포르투갈 사람들한테. 아니 왜 결혼을 안 하고 동거로만 그렇게 생활을 하냐. 그랬더니 이 결혼이란 제도에 굳이 구속을 받아야 되냐. 어차피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있고 자식도 낳고 잘 키워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제도의 굴레에 얽매이기가 싫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야 결혼이란 제도를 안 묶여야 서로 남남이기 때문에 언제든 깨질 수 있으니까 서로 더 조심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긴장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들은 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가족 말고 평생 사랑하는 연인 사이로 살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가톨릭적인 분위기에서 보수적인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런 걸 보다 보면은 결혼 제도라는 게 현대 사회에 잘 맞지 않는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새로운 형태의 가족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결혼도 안 하는 판국에 결혼한 부부에게만 돈을 쏟아붓는 것도 굉장히 우스운 일이에요. 예를 들자면 결혼이란 제도로 묶인 부부, 남자 여자로 이루어진 부부만 난임일 경우 나라에서 시술비를 제공해 준다고 해요. 근데 미혼 여성이라도 아이를 갖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왜 지원을 안 해줄까? 사유리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정자를 기증을 받아서 자기 아기를 혼자 출산을 하는 거야. 그런 가정도 지원을 해줘야지. 자기가 원한다고 하면 여자가 아이를 낳고 싶다 하면은 이건 진짜 나라에서 그냥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무조건 결혼에 이런 제도에 막 제약을 둬가지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버림받은 고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정을 만들어주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가 고아 수출률이 굉장히 높아요. 입양 가정이 잘 없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동성 결혼을 한 동성 커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이를 입양을 하고 싶대. 근데 입양을 못해. 그러면 이 고아들을 보육원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서 안락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꼭 결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아이를 낳아서 동거를 하면서 키우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정에 대한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건 어떨까? 이미 프랑스에는 팍스라고 두 성인이 서로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결혼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건 법적으로 구속력이 그렇게 심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사실혼 관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약혼? 그 정도? 프랑스에는 싱글세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싱글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요. 이 팍스라는 게 이걸 한번 계약을 하면은 결혼이랑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세액공제도 받고 건강보험, 비자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이랑 혜택이 다 똑같아요. 애를 낳으면 양육수당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라에서. 근데 결혼이랑 차이점은 상속, 연금, 막 재산 분할, 재산 소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헤어지는 것도 굉장히 쉽죠. 그냥 그 계약 해지 서류만 신청하면 돼요. 그리고 서류상 기록도 안 남아, 팍스는.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동거 인구가 늘 텐데 언제까지 유교적인 과거의 결혼 제도에 얽매여 있을지 진짜 의문이네요. 아직까지 유교적인 제도에 얽매여서 출산율을 팍팍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출산율만 탓할 게 아니라 새로운 제도, 이 새로운 그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결혼이랄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자면 영국에는 미혼모가 엄청 많아요. 10대 미혼모도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 왜냐면 애를 낳으면 나라에서 집을 줘. 공영 아파트를 줘요. 공짜로. 왜냐면 애를 낳잖아요. 그럼 나라에서 돈을 줘요. 보조금을 주는데 120파운드씩 주거든요. 근데 열심히 성실히 알바를 하잖아. 막 맥도날드 이런데 40파운드밖에 안 줘. 3배를 더 받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직업 대신에 알바 대신에 애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애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조금이 더 많이 나와요. 집도 더 큰 걸 줘. 애가 막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14살짜리가 막 10대들이 애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제도가 바뀌니까 서로 애를 낳겠다고 막 지금 달려들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남자의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그 양육비를 남자가 여자한테 막 줘야만 해. 그럼 여자들은 애를 안 낳을까? 부자들 유부남이가 안 가리고 남자가 돈이 있다 하면은 그 남자 애를 낳으려고 그럴걸? 그 양육비를 받고 싶으니까. 실제로 해외 나가보면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결혼하지 않으면 애를 안 낳잖아요. 혼외 자식이 별로 없어요. 비율이 없어. 그렇게 출산율을 생각한다면 지금 그런 거 더운 거, 찬 거 가릴 때가 아니지. 결혼한 가정에서 나온 그 자식들만 필요한 거예요? 아니잖아. 좀 더 생각의 틀을 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한 선진국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이 허울뿐인 유교 정신을 박살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겉으로만 다 순결한 척하지 뒤에선 다 호박씨 까잖아요. 솔직히 혼전순결 시키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모태솔로 빼고 혼전순결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는 사람 있냐고. 없잖아. 우리 조선시대 좋아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보면 90%가 노비야. 쌍놈이야. 쌍놈들한테는 혼전순결? 그딴 개념이 없어요. 양반이나 지켰지. 여러분 상위 10%예요. 지금 재산이 지금 시대로 한번 봐봐요. 여러분 총 자산이 상위 10%인가요? 그러면 양반이 아닌 거야. 근데 무슨 유교를 운운하고 앉았어. 쓸데없이 폐쇄적이고 성적으로 막 통제를 하는 거야.
중국만 해도 동거가 일상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러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아주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 포르투갈이 새로운 가족 제도를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변화에 발맞춰서 새로운 이런 제도들, 이런 다양한 가족 제도에 대해서 눈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느끼겠지만 벌써부터 느끼잖아. 포르투갈처럼 한국도 맞벌이가 필수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된 것 같아. 취집은 이제 끝이에요. 안 돼. 여러분들 남녀 평등 외쳤잖아요. 자, 이제 정말 남녀가 평등해지는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평등해져야 되니까 곧 여자들도 군대에 가야겠죠. 가게 될 겁니다. 인구가 주니까. 그리고 평등한 거 원했잖아요. 여태까지 남자들이 배려해 준 건데 그거 싫다며. 남자 여자는 완전 평등해야 되니까. 이걸 원해서 여태껏 싸운 거 아닙니까? 아니 여자는 아기를 낳는데 왜 군대를 가야 돼? 선진국에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출산에 대해서 아이를 낳는 거는 서로가 원해서 여자도 종족 번식을 원하기 때문에 여자가 원하지 않으면 스스로 출산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니까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스스로 막 결정을 해서 출산을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어요. 내가 너의 아이를 낳아줬잖아. 이런 개념이 없다고. 내가 원해서 내 애를 낳았다. 이런 개념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애를 한번 낳잖아요. 남자 여자가 열심히 맞벌이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애를 먹여 살리는 거야. 이게 기본 마인드죠. 이게 진정한 남녀 평등인 거예요. 여태껏 잘 해왔어요. 진짜로 정말로 완전한 남녀 평등을 원한다. 선진국처럼 되게. 그럼 지금처럼 해가면 되는 거예요. 쭉 밀고 가세요. 난 그게 아니다. 난 남편의 그늘 아래서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걸 지지해서는 안 되겠죠. 남녀의 신체적인 능력 차이를 인정을 하고 각자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치중을 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알려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본인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지지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튼 포르투갈 남자는 정말로 자상하고 아주 가정적이지만 어쩔 때 보면 남미 특유의 마초 기질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더라. 특히 운전할 때. 아무튼 진짜 흥미로운 나라인 것 같아요. 서유럽과 남미의 오묘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